예, 요즘도 집에만 처박혀 사는 사람이야. 31년을 헌신한 아내를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애완동물 소개하듯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술 취한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소름 돋는 메시지 하나. 야, 준호야, 이제 곧 자유네. 집이랑 아내는 어떻게 정리할 거야? 아내를 정리하겠다고요? 31년 세월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31년째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온 62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경주를 천년의 고도라고 부르죠. 변하지 않는 풍경, 묵직한 돌담. 제 인생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3개월 뒤면 남편이 40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저는 그날만 오면 제 인생의 큰 숙제를 다 끝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이랑 손잡고 불국사 벚꽃 구경이나 다니며 그렇게 천천히 늙어가는 일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3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제 31년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건 그리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툭 던진 단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대학 동기 부부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당신이 가서 무슨 말을 하겠냐, 그냥 집에나 있어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에 마냥 좋았습니다. 아, 이제 이 사람도 퇴직을 앞두니 옆에 있는 마누라가 귀해 보이나 보다 싶었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실크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정성껏 만졌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참 오래도 거울을 봤습니다. 늘어난 주름에 파운데이션이 끼지 않을까 조심조심 펴바르며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던 진주 귀걸이도 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낯설더군요. 경주댁, 오늘 참 곱네. 혼자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 무덤을 파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약속 장소인 일식집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벌써 웃음소리와 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동기 4명과 그 아내들, 다들 번듯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더군요. 남편은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친구들과 잔을 부딪히더니 남편이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가 알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쪽은 우리 집사람인데 이 사람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야. 아직도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걸 자기 천직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지. 군소리 없이 집 잘 지키고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잘 따라와.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 집안 분위기는 늘 평온하다니까. 이만한 살림 미천이 또 어딨겠냐? 하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림 미천? 군소리 없이 집 잘 지키는 사람? 남편은 농담처럼 웃으며 제 어깨를 쳤지만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저를 칭찬이라며 내뱉는 말들은 사실 내 안에는 자아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내가 다루기 참 편하다는 자기 과시일 뿐이었습니다. 31년 헌신한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듣는 소모품 정도로 전시하는 그 비열한 웃음 앞에서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아유, 재수 씨가 살림을 잘하시나 보네라고 수습하려 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게 본심이었을까요? 살림이야 뭐 30년 넘게 그것만 했는데 당연한 거지. 얘는 밖에 나오면 길도 잘 몰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돈 안 벌어다 주면 굶어 죽는다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공들여 입은 실크 블라우스와 진주 귀걸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지를요. 남편에게 저는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거실 한 구석에 잘 닦아놓은 골동품, 아니, 주인만 기다리는 애완동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빈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횟감이 혀끝에서 맴도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예민한 여자 소리를 듣기 싫었으니까요. 남편과 친구들은 이제 인생 2막을 얘기했습니다. 퇴직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 골프를 치러 다니겠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겠다며 신이 났더군요. 그 화려한 대화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흘린 간장 자국을 닦고 비어가는 물병을 채우고 배를 눌러 소주를 추가하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생색을 냈습니다. 여보, 저런 해물전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도. 집에서는 이런 거 잘 못 먹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세상 다정한 남편인 척 연출을 하며 던지는 그 가식적인 배려라니. 마치 주인이 훈련 잘 된 강아지에게 간식 하나 던져주며 생색내는 꼴이라 저는 그만 헛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31년 내 밥상을 받아먹은 남자가 나를 이토록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는 게 그저 기가 막히고 비참할 뿐이었지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술 취한 남편 대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던 남편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리더군요. 아, 진짜 좋다. 오늘 진짜 숨 좀 쉬는 것 같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1년을 같이 산 아내와 있는 집이 그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었을까요? 저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목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꽉 줬습니다. 손바닥에 진득하게 땀이 배어 핸들이 미끄러질 것 같은데도 그렇게라도 힘을 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차를 세워버릴 것 같았거든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옆에서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남편을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여보, 나랑 있을 때는 숨 못 쉬었어? 제 질문에 남편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참 분위기 파악을 못해. 사람이 농담 좀 하면 웃고 넘겨야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니까 당신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예민하다는 그 말. 31년 내내 제가 입을 닫게 만든 마법의 단어였습니다. 아이 새 키우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시어머니 수발 들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남편에게 힘들다 말 한마디 못한 이유. 조금만 내 감정을 말하면 예민한 여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 차가운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차 안의 적막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31년 전 수줍게 연분홍 한복을 입고 이 남자만 믿고 따라왔던 경주댁은 이제 죽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애완동물로 취급했지만 그 애완동물이 이빨을 드러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아직 모릅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의 자유를 꿈꾸지만 저는 그 자유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정리하려 했던 그 아내가 사실은 당신 인생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걸, 그 기둥이 뽑힐 때 당신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31년의 믿음이 비웃음으로 바뀐 그날 밤, 제가 운전대 위로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을 털어내겠다는 도끼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남자의 화려한 은퇴식을 어떻게 망쳐주었는지, 그리고 62세의 나이에 어떻게 제 진짜 이름을 찾았는지 그 독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천장에 그 비릿한 웃음이 일렁이고 눈을 감으면 친구들 앞에서 저를 가리키던 그 손가락이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해장국을 끓이기 위해 황태를 두드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갈하게 올리면서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물기가 마를 날 없던 31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예민한 여자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남편은 항상 본인의 잘못을 제 성격 탓으로 돌리는데 선수였죠.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혼자 수십 명의 음식을 해내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겨우 한마디 하면 남편은 위로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유별나?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건데 당신만 그렇게 힘들다고 생색을 내야겠어? 참 예민하기도 해.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게 못 사나? 그 둥글둥글이라는 말 뒤에 제 희생을 당연하게 처박아 두더군요. 그 한마디면 저는 죄인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유별난가? 내가 너무 나약해서 남들 다 하는 걸 못하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입술을 깨물고 버텼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 밤에도 남편은 밖에서 상사 비위를 맞춘다며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였지만 저는 독박 육아의 고통을 호소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예민한 여자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그 이유를 며칠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 등에 칼을 꽂고 있던 건 남편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31년 동안 어머니라 부르며 정성을 다했던 사람, 바로 제 시어머니가 그 배신의 판을 함께 짜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준호가 밖에서 고생이 많다. 너는 그저 집에서 애들 잘 키우고 남편 기 안 죽게 하는 게 내 할 일이다. 여자가 너무 목소리 크면 집안 망하는 법이야. 알지? 저는 그게 옛날 어른들의 애정 어린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언이 아니라 저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밧줄이었다는 걸 이번에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그 모임을 다녀온 지 이틀 뒤였습니다. 거실에서 햇볕에 잘 마른 빨래를 개고 있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문을 활짝 열어두던 사람이 그날따라 문을 꼭 닫고 목소리를 죽이고 있더군요. 이상한 예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발소리를 지우며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남편의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고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인데도 불구하고 제 귀에 꽂히듯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이제 퇴직금 나오면 내 명의로 된 계좌로 딱 옮겨놔라. 며느리 알게 하지 말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내 인생 찾아야지. 며느리야 뭐 30년 넘게 집안일만 한 애가 어딜 가겠니? 걔는 그냥 집이나 지키게 둬라. 너는 네 돈 가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새로 만난 그 사람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고. 알겠지?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 만난 그 사람? 제 귀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워낙 정적 속에 잠겨 있었기에 그 날카로운 음성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31년을 모셔온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신이 났더군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미 친구들이랑 다 짜놨어요. 애들은 다 컸고 집사람은 제가 예민해서 못 살겠다고 몇 번 더 몰아붙이면 알아서 지쳐 나갈 거예요. 퇴직금은 엄마 말씀대로 제가 따로 챙길 테니까 엄마도 입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31년 동안 제가 지켜온 가정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두 사기꾼이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피땀 흘려 소품을 챙기고 밥을 차리던 보조 출연자였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살림 쪽에서 철마다 용돈 챙겨드리고 무릎 수술하셨을 때 한 달 넘게 병수발을 들 때도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하마 하셨죠. 그런데 남편과 함께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계셨던 겁니다. 며느리는 집이나 지키게 둬라. 이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남편의 은퇴 생활을 안락하게 유지해줄 무임금 종신계약 가정부였던 겁니다. 방 안에서는 남편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1년 전 저와 처음 결혼할 때 수줍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승리감에 취한 괴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개고 있던 빨래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습니다. 그런데도 속에서 올라오는 불덩이는 꺼지지 않더군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 물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참아왔나 싶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저도 제 자신이 소중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예민하다는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31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사랑과 헌신은 그들에게 그저 당연한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참고 견딘 인내의 시간은 그들에게 호구의 침묵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예민한 여자라고 조롱하며 구석으로 몰아넣던 그 약한 여자가 한번 도끼를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와 당신 왜 빨래를 이따위로 팽개쳐 놨어? 정말 갈수록 예민하게 굴래? 정신 나갔어?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칼날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아주 예민해.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이 한 짓들, 당신 어머니랑 짠 그 더러운 계획들, 하나하나 아주 예민하게 따져보려고. 이제부터 기대해도 좋아. 남편의 당황해서 떨리는 눈동자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제 방식대로 시작될 것이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소름 끼치는 통화를 듣고 난 뒤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이 쉬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입을 틀어막고 버텼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거든요. 그들은 이미 제 인생의 31년을 도둑질해 갔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제 노후까지 털어갈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깊게 잠든 사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31년 동안 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이나 휴대폰을 단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부부간의 예의라고 믿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가 애완동물 취급에 재산 빼돌리기라면 저도 이제 예의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거실 구석에 놓인 남편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퍼를 여는 찌익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군요. 혹시나 남편이 깰까봐 숨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뜻밖의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 그리고 재산 분할액을 꼼꼼하게 계산해 놓은 메모지. 그 투박한 글씨체,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최소화, 아내 명의 재산 없음 확인. 그 차가운 글자들을 보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31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아내를 상대로 남편은 이미 완벽한 손익계산을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돈 관리는 가장인 내가 하겠다. 당신은 내가 주는 돈으로 가계부 쓰면서 아껴 쓰라고 하며 제게 생활비만 딱딱 떼어줬죠. 저는 남편이 그저 알뜰하고 성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또 다른 통장. 거기엔 제가 30년 동안 시장통에서 1,00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았던 돈보다 훨씬 큰 금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기예금 3천만 원이 해지되어 어딘가로 빠져나간 내역을 봤을 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큰 돈이 어디로 갔을까? 저는 남편이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려 자꾸 오타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우리 큰딸의 생일도 제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토록 환장하던 그 대학 동기 모임의 날짜였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 단톡방. 거기엔 남편의 친구들이 상간녀의 사진을 올리며 품평을 하고 있더군요. 준호야,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거 축하한다. 우리 동기 중에 내가 제일 선구자다. 아, 그들이 말하던 숨 쉴 것 같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였나요? 31년을 같이 늙어온 저를 정리해야 할 폐기물 취급하며 31년 동안 제가 지켜온 그 안방 자리에 다른 여자를 들릴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 사람들, 남편의 배신보다 그 배신을 응원하던 친구들의 비웃음이 제 가슴에 더 뜨거운 불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말한 인생 이막의 자유는 저와의 결별이 아니라 새로운 여자와의 호화로운 재혼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누렇게 변한 와이셔츠 깃을 비벼 빨며 세탁기를 돌릴 때 남편은 그 여자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제 빈자리를 어떻게 치워버릴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시어머니의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찍은 다정한 사진을 시어머니께 보냈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답장을 하셨더군요. 우리 아들, 이제야 제 짝을 찾았네.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고 내가 잘 얘기해 두마. 돈 관리 잘해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31년 동안 제가 어머니라 부르며 수발을 들었던 그 여자가 남편의 불륜을 축복하며 제 등에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허리 수술하시고 꼼짝 못하고 누워 계셨을 때는 제가 한 달 넘게 병실 지키며 대소변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쏟았던 그 지독한 정성이 결국 제 등에 칼을 꽂을 기운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1년의 믿음이 한순간에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2,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제 안의 도끼는 이제야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화면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와의 더러운 대화, 오피스텔 계약서 사진, 시어머니와의 공모 정황까지 찰칵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이 저를 예민한 여자라고 조롱하며 구석으로 몰아넣을 때 저는 그들이 흘린 침방울 하나까지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31년의 헌신을 발판 삼아 도망가려는 그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제가 지은 이 집의 담장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담장이 무너질 때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깔릴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에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를 보며 그가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 아침은 뭐야? 국 없어? 속 쓰린데. 평소 같았으면 금방 끓여줄게요. 미안해요 하며 서둘렀겠지만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주 깊고 서늘한 눈으로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국은 없어. 대신 당신이 아주 좋아할 만한 소식을 들고 왔지. 기대해.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시원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1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낮고 차분했거든요.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오피스텔 계약서 초안, 그리고 시어머니와 같이 저를 분리수거하듯 정리하겠다고 모의한 그 비열한 음성 녹음 파일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31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요.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남의 핸드폰을 왜 뒤져?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남편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제 휴대폰을 뺏으려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고 정리하는 건 나야. 당신이 원하던 자유, 내가 기꺼이 줄게. 대신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내놓고 맨몸으로 나가야 할 거야. 내가 31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하며 기록한 이 자료들, 법원 가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지 않니? 그날 오후 폭풍처럼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겠지요.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삿대질을 하며 거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2년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30년 넘게 우리 집 밥 얻어먹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이딴 발칙한 짓을 해? 당장 그 증거인지 뭔지 내놔. 예전 같았으면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거실 장식장의 수입 찻잔 세트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는 그 순간 제 가슴을 조이던 31년의 굴레가 깨지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 그때 그러셨죠? 아들놈 이제 인생 찾아서 그 여자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요. 그 다정한 목소리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녹음해 뒀거든요. 법정에서 증거로 아주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 비자금 관리해 주신 거, 그것도 증여세 탈루로 다 신고할 거예요.
아들 인생 찾아주려다 어머니 노후까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쩌죠? 이제 그 뻔뻔한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던 순종적인 며느리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소송은 길고 치열했습니다. 남편은 성격 차이일 뿐이라며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추악하게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1년 동안 매일같이 적어내려간 가계부와 꼼꼼한 메모들, 그리고 그가 스스로 흘린 배신의 증거들은 그 어떤 변명보다 힘이 셌습니다.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건 제 딸들이었습니다. 다 장성한 딸 셋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도 다 알았어. 엄마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던 그 시간이 너무 마음 아파. 이제 제발 엄마 인생 살아. 소송 막바지, 법정에서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화려한 인생 2막을 꿈꾸던 그의 얼굴은 어느새 초라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던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은닉하려던 재산까지 탈탈 털어 제 정당한 몫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 여자와 살려던 핑크빛 꿈은 소송 비용과 위자료로 공중분해됐습니다. 이사 가던 날 저는 31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딱 가방 2개만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물건들, 시어머니가 생색내며 사주신 폐물들, 미련이 남는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쓰레기처럼 버려두고 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이전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전 집보다 훨씬 눈부시게 밝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내 손으로 직접 설정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로지 나로만 존재하는 첫 번째 공간. 62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뱃속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애완동물로 살며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2의 저도 31년 만에 이 지옥 같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문은 밖에서 누군가 잠근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손잡이를 돌리면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운전대를 돌립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예민함을 사랑하며 제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저의 이 작은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되길 바라며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들이 모여 우리 모두 당당하게 각자의 궁전으로 이사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